네, 오늘 스마트머니 선택에서 가장 먼저 나눠볼 얘기는 IT, 자동차, 시장 주도주들의 귀환인가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1910선을 넘었고요. 오늘은 또 추가적인 반등과 함께 1920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 주도주들이 돌아온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IT가 왜 올라가고 있을까?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IT, 최근에 신제품 출시가 빨라지고 있죠. LG의 G2, 소니도 신제품 발표가 있었고, 삼성 이미 이 신제품 발표를 꽤 오래전에 했었고요. 9월 달에 또 신제품 발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제품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모멘텀이 중국 증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철강주, 화학주로 돌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지수의 레벨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은행업종이나 IT처럼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업종이 올랐어야 되는데 금융업종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상 정도였고요. IT 업종은 부진했었는데 그래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시장의 또 반등의 성격이 낙폭과대주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매도는 확실히 줄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이머징 마켓 통화 중에서도 원화가 강세를 나타냄으로써,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으로 일부 돌아오는 것이, 그동안 가장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의 일부 환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살펴보죠. 삼성전자 조금 전에 차트를 보셨는데요. 이틀간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현재 이틀간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박스의 상단도 가지 못한 상황이죠. 적어도 61선 정도는 돌파를 해야 박스의 상단을 좀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 보면 135만 원 정도의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가격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도 가격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여전히 박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수 레벨업 정도로 도와주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슈들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제 나왔던 재료 중에서 가장 이제 이해하기 힘들었던 건 자사주 매입설인데요. 지금 4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엔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같은 주가 방어 수단을 쓸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LSI 쪽이라든지 스마트폰 쪽이라든지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적절한 투자를 통해서 경쟁사들을 계속적으로 따돌리거나 아니면 경쟁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물량 기준으로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해버리거나 이런 추가 투자가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거기에 또 이건희 회장 건강 악화설까지 나오고 있는 등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 삼성전자의 지금 이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이엔드에서의 경쟁력이 양호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타이젠이라고 하는 새로운 OS 서비스, 삼성과 인텔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OS 서비스가 성공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매수 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 조정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폭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견제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목자들은 좀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토로라의 모토X라고 하는 제품에 미국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혹은 미국 회사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우군을 얻은 것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현재 이 33,000원대 가격에서 급락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의 원인은 결국은 마이크론의 주가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로 인한 반도체 시장의 가격 하락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우려를 과연 빠르게 벗어낼 수 있느냐라는 것.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매수 관점은 조금 유보를 아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계열 종목군들인데요.
여전히 가장 뒤처져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LG전자를 포함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3인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애플 모멘텀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IT 이슈는요, 오늘 크리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LED 종목이 장중에 1% 올랐다가 시간에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1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급락의 이유는 전망을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지금 이 대표적인 LED주라고 볼 수 있는 서울반도체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국면이죠. 오늘 5% 이상의 반등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서울반도체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고요. 뭐 3분기, 4분기에도 쉽게 실적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반도체,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뭐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LED 산업의 그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산업이 성장의 구도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언제쯤 갈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히트하는 IT 상품들의 중국이 공급 과잉을 일으키면서 가격 하락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LED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과연 언제쯤 참여해서 시장에 가격을 다운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가 강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 보면 부품 쪽보다는, 또 이 세트 쪽보다는 부품부터 세트까지 전부 수직 통합한 그런 업체들이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는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오스란 필립스 정도의 조명기구 선도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성장은 모바일 제품과 같은 작은 제품들보다는 조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결국 이 조명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서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강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화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즉 중국의 참여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경우 가장 위험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기업들의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이 여전히 좋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중국의 참여, 이 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대차, 기아차가 파업으로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하고 있죠. 자, 기존에 알려진 악재인데다가 수급적으로 오늘 강하게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유럽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탄력은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박스권 상단에서는 비중을 줄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 주도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좋아 보이는 모습들이 추세적으로 강하게 해주면서 2000선까지 한 번에 지수가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들은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강세로 반전했던 계기가 이 로카트 총재의 얘기 한마디에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죠. 어떤 얘기였냐면 경제지표가 지금 혼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지표 국면에서는 쉽게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시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수가 상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테이퍼링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에 외환시장과 금리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테이퍼링이 되면 달러를 걷어들이는 것이니까 달러 가치는 강세로 가야 되고, 달러 가치가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금리는 더 올라야 되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7월 달에 통화의 움직임을 보시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통화도 있었고 약세를 보이는 통화도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국들, 상대적으로 선진국들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머징 마켓 쪽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7월달 증시의 반등,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해서 오히려 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정체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장기적인 흐름,
비상업적 포지션, 투기적 포지션은 여전히 빠져나오지 않아서 달러의 장기적인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유로화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기적인 포지션이 거의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 통화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다, 달러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속도의 문제겠죠. 속도가 지난 6월달처럼 빠르게 전개될 거냐 아니면 느릿느릿 전개될 것이냐 쪽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테이퍼링 자체가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달러의 강세는 이어지더라도 제한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최근에 이 경상수지 흑자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택건설주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죠. 박스 하단을 붕괴시키면서 계속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현재 금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채권의 수급입니다. 근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미국채 발행 순증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시캐스트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축소 과정을 통해서, 재정 축소 과정을 통해서 미국채 순증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채의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채의 수급만 보시면 앞으로의 수급은 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3%까지 급격하게 또 좋아질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변동성도 방향은 위쪽이겠지만 지금 진행돼 왔던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아주 파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악재를 선반영한 만큼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조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유로화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요인들인데요. 지금 유로의 그 실질 치료 환율을 보시면 똑같이 유로를 쓰고 있는 세 개 국가가 모두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독일 경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전히 유로화가 자신들의 기준에 있어서는 저평가된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유로가 더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지금 오히려 유로화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꺾이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에서 9월에 독일 선거를 앞두고 시장 유로화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국인 자금을 살펴봤을 때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머징 채권과 주식을 여전히 팔고 있는 국면입니다. 선진국 주식과 선진국 채권을 사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그런데 옆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냐면 한국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한 달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선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채권시장, 즉 원화에 대한 매수, 한국물에 대한 매수를 주저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우리가 줄어드는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외국인들이 또 우리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종목 선택은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약간 차별화된 요소를 통해서 외국인 자금이 시장 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주저했는데요. 지금 현재 표시되는 그림은 한 증권사에서 평가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적정 외환 보유액과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적정 외환 보유액보다도 더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경상수지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를 많이 쥐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달러 강세에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나라별로 살펴봤을 때의 특징인데요.
아까 환율의 움직임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달러 대비해서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인도,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들 국가들은 지금 지난 6월에 이어서 7월 달에도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전을 보이면서 7월 달에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6월 달에 매도했던 그런 분위기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로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들 국가와 한국과의 차이는 뭐냐면 경기로 살펴봤을 때 이들 국가는 경기가 피크아웃 되면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한국은 반대라는 거죠. 하반기 예상에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는 우상향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물가는 여전히 1%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이머징 시장 내에서도 여타 국가들과 한국의 위치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게 굉장히 빠르고 강하게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외국인들의 영향력 또 테이퍼링에 의한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 확대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오히려 테이퍼링을 한 이후에 그것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예를 들어서 한 200억 불 정도를 줄였는데도 경제가 휘청인다. 경제 지표가 휘청인다. 그러면 아마 그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칠 수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런 테이퍼링 하나만 가지고는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쪽에 주목을 그럼 해야 되느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이제는 강하게 빠져나갈 것 같지 않은데 어떤 업종으로 주목하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한국의 수출은 굉장히 지역별로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 수출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지역 매출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과 유럽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럼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오늘 급등하고 있는 한라비스테온 공조, LG화학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유럽향 종목 쪽에서도 비슷한 쪽입니다만 주로 조선업체들의 매출 그리고 철강 관련 매출이 늘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된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납품이 늘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일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본 얘기를 좀 하면서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경쟁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재료입니다만 지금 일본의 GDP 경제의 성장률을 2분기에 얼마로 봤냐면 시장에서는 3.6%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본 게 그 정도였고요. 4%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원래 예상은 한 이 정도의 예상이었는데 이게 틀렸고 예상보다 1%가량이나 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시장의 동향을 보시면 니케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 탄력도도 최근 줄어드는 모습이고 환율은 최근에 이제 꺾인 가운데 약세가 꺾인 가운데 종합주가 지수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박스권 안에 묶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엔화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러가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엔화의 흐름이 결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100엔을 다시 넘어서 약세로 갈 것이냐, 그럼 100엔을 넘어서 약세로 간다면 과연 일본 경제에는 추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시장에서는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탄력이 꺾였다라는 거죠. 엔화 약세의 탄력이 꺾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글로벌 자금 동향들을 살펴보니까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채권에선 돈을 빼고 주식시장에서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사는 모습들이 선진국 주식으로 사면서 일본 주식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의 시각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도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유럽 쪽으로의 관심을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경제지표 흐름들을 보시면 경기선행지수는 이미 꺾였고 서프라이즈 인덱스, 경제지표를 기대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제로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양상이어서 추가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일본 내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노믹스가 꺾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선거 이후에 정책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소비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 논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모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법인세는 내리고 개인 소비세는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엔화가 100엔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체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기업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나는 쓰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100엔으로 1000엔으로 살 수 있는 해외 제품들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본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질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엔화로 살 수 있는 물품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일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노믹스 때문에 뭔가 좋아진 것처럼 많이 떠드는 것들이 공허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뭔가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현재 아베노믹스의 한 가지 약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법인세와 관련된 논란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 것이 2분기 GDP 약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만약에 아베 내각이 법인세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일본 기업들이 하반기에는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늘리면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과연 우리 기업들과의 어떤 흐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노믹스 실패로 인해서 일본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우리 금융시장도 패닉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고 아베노믹스가 계속 개선이 지연되는 정도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 아베노믹스 효과로 인해서 좋은 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 자동차 판매량인데요. 도요타와 혼다가 빠른 속도로 가장 좋았을 때까지는 아닙니다만 회복세를 보이면서 잘 나가는 일본 기업들은 현재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의 성장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도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칸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 해외 입장에서 보면 PMI 같은 거죠. 기업인들에게 이제 서베이를 하는 것인데요. 단칸 지수가 정말 오랜만에 0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PMI 지수는 50이 기준이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 지수는 100이 기준입니다만 지금 단칸 지수는 0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0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들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같은 것들도 결국은 터닝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칸 지수가 먼저 돌고 그 위에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관점에서 일본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엔화 기준으로 이익이 2배가량 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환율로 왜곡된 효과가 충분히 섞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일본 대비해서 여전히 좀 여류에 놓여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들 아직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TPP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 산업들을 굉장히 국제무역 협상들을 진행시키면서 국제무역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지역으로도 빠르게 진출하면서 현재 시장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한국보다는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격화에 시달릴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경계 시각을 가져가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선 약진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본과의 경쟁 격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밀기계라든지 또 철강이라든지 일부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경쟁 강도도 높은 데다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열의에 놓여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을 충분히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과 관련돼서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기업들의 심리가 돌아서면서 하반기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러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해외 시장에서 기업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좀 살펴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지금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9포인트가량의 반등을 보이면서 1920선도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모습. 또 선물 시장은 어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조금 우려를 줬습니다만 장 초반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베이시스도 약간의 안정을 찾아나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여전히 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는 일부 종목군들의 약진이 대거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신다면 현재 단기 전략의 핵심은 수급을 쫓아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지표 회복을 쫓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 미국 수출이라든지 유럽 수출이라든지 일본과의 경쟁에서 경쟁 우위를 찾아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압축해 나가시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을 살펴보셨고요. 잠시 후에는 포커나인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의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들, 또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